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체코가 27조 원짜리 원전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롱이 직접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후회에 몸부림쳤고 미국은 30년째 원전 하나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50도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완공했습니다. 프랑스 17년, 한국 8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고 네덜란드가 뒤따랐습니다. 원전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무너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파리 라데팡스 지구,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이곳에 에어에베 본사가 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27층 회의실로 급하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서들이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회의실 앞에는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뒤발, 뉴스 안 봤어? 동료 엔지니어 마르셀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뉴스? 체코. 그 단어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27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었죠. 유럽에서 10년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 공식 발표라는 자막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우선 협상 대상자 한국전력 컨소시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고? 유럽 원전을 아시아 기업한테? 말도 안 돼. 체코가 미쳤나? 고함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저 장피에르 뒤발이 원자력 분야에서 일한 시간이요. 프랑스 원전 산업과 함께 인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프랑스는 원전 종주국입니다. 1970년대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했고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프랑스 원전 기술을 무시하지 못했죠. 그런 우리가 한국에게 졌다고요?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기술총괄 부사장 앙리 모로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자, 진정들 하시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건 사실상 계약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코 정부가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뒤집힐 리가 없잖아요. 앙리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데팡스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파리의 심장부, 유럽 경제의 중심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에레베 본사에서 우리는 아시아 기업에게 27조 원을 빼앗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엔지니어 엠마 베르트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뒤발 선배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원전 기술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다고? 한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한국 원전 기술은 우리한테서 배워간 거야. 1970년대에 프랑스랑 미국 기술 도입해서 시작한 나라라고. 엠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체코가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야 당연히 가격이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 품질로는 안 되니까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덤핑이지, 덤핑. 체코가 눈앞에 싼 가격에 속은 거라고.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돌아보니 기술 분석팀의 니콜라였습니다. 뭐라고? 제가 입찰 관련 자료 좀 봤거든요. 한국 측 제한 가격이 우리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었대요. 그럼 뭐가 결정적이었는데? 니콜라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공사 기간이랑 실적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실적, 무슨 실적? 앙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해외에서 완공한 원전 프로젝트요. UAE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는데. 바라카?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았죠. 중동 사막에서 아시아 기업이 뭘 하든 우리 유럽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뭔데? 바라카가?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사기를 지었대요. 그것도 예정된 기간 안에, 예산 안에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막에서 원전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50도 넘는 사막에서 어떻게 원전을 짓나?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나 하겠어? 그런데 지었대요. 사기를 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사막에서 원전 사기. 그것도 일정대로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쪽 프로젝트니까 대충 한 거겠지. 유럽 기준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일 게 뻔해. 앙리 부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체코건이야. 정말로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건가? 어렵습니다. 법무팀 디렉터가 대답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식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번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압박을 넣어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압박? 무슨 압박? 프랑스 정부를 통해서요.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 측에 연락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체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정치적 압박까지 고려하고 결정했을 거야.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정치를 넘어설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린 기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올킬로오토 프로젝트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올킬로오토,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니, 진행 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미 17년째 공사가 늘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체코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어쩌면 그 답이 이 보고서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올킬로오토, 핀란드 남서부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몇천 명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죠. 저는 그 마을에서 인생의 17년을 보냈습니다. 17년. 사람 인생에서 1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갓난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저는 그 시간을 핀란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보냈습니다. 원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직도 그 원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ALV가 핀란드 올킬로오토 3호기 건설을 수주했을 때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했죠.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첨단 원전 기술로 유럽의 미래를 밝힌다. 회사 슬로건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죠. 계약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총 공사비 30억 유로, 공사 기간 4년. 2009년에 핀란드 국민들이 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4년이면 충분해. 당시 프로젝트 총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ALV야. 핀란드 같은 선진국에서 공사하는 건 일도 아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20년 만에 50기 이상을 지은 나라예요. 원전 건설은 우리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핀란드 하나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착공 첫 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이었습니다. 원전의 기초를 이루는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콘크리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원전의 경납 구조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벽입니다. 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연됐죠. 괜찮아. 초반에 이런 문제는 흔해.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용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내부의 배관 시스템을 연결하는 용접 부위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원전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이 들어갑니다. 뜨거운 냉각수가 그 배관을 타고 흐르죠. 용접 하나가 잘못되면 냉각수가 새고, 냉각수가 새면 원자로 온도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용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미 일정은 1년 이상 밀려 있었죠. 그 다음에는 설계 변경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다 보니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설계팀과 시공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설계를 수정하고 이미 지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원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갔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잔혹했습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얼어붙은 땅을 밟으며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핀란드 전력회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터졌습니다. 품질 불량, 설계 오류, 인력 부족, 장비 고장.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죠. 그때쯤 되자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고 싶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로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5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고 전력이 남아돌 정도였으니까요. 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20년간 새 원전을 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자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원전을 지었던 경험, 많은 용접공들, 배관 전문가들, 품질 관리자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안 지으니까 새 기술자를 양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자 프랑스 원전 산업은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설계도는 있었습니다. 매뉴얼도 있었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용접을 어떤 각도로 해야 하는지, 배관을 어떤 순서로 연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축적되는 노하우이죠. 프랑스는 그 노하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원전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허상이었던 건가? 종주국이라는 타이틀만 남고 실제 역량은 사라져버린 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비는 이미 당초 예산의 3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0억 유로가 90억 유로가 됐죠. 핀란드 측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4년 만에 끝난다더니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고 예산은 3배가 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속됐고 지연은 끝나지 않았죠. 15년이 됐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보낸 세월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아내는 파리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와? 딸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고지야, 프로젝트만 끝나면.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올킬로오토 3호기가 드디어 상업 운전을 시작한 건 2022년이었습니다. 4년 예정이 17년이 걸린 겁니다. 예산은요? 30억 유로로 시작해서 130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430% 초과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과 130억 유로라는 돈. 그게 우리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완공식 날, 저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핀란드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환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축하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한숨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죠.
17년. 제 인생의 17년이 이 현장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프랑스는 4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프로젝트를 17년이나 질질 끌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 올킬로오토가 드디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죠. 17년간의 피로가 몸과 마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이죠. 27조 원. 유럽에서 10년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였습니다.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죠. 아레바 경영진은 흥분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따야 해. 회의실에서 앙리 부사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올킬로오토는 실수였어. 배웠어. 이번엔 다를 거야.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실수라고? 17년간의 지옥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시스템이 붕괴된 건데 그게 배움으로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가 필사적인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원전 산업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올킬로오토의 실패로 국제적 신뢰가 바닥을 쳤죠. 예전 같으면 유럽 원전은 프랑스라는 공식이 당연시됐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를 따지 못하면 프랑스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터였습니다. 뒤발, 자네가 입찰팀에 들어가야겠어. 앙리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요? 자넨 35년 경력이잖아. 그리고 올킬로오토를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이고 체코 측이 실무 경험을 중시한다고 하더군. 자네 경험이 필요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또 해외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17년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프랑스 원전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빠질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입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사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30년간 새 원전을 하나도 짓지 못한 나라였죠. 가장 최근에 시도한 조지아주 보글 프로젝트는 14년 걸렸고 예산이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거기다 공사를 맡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기까지 했죠. 미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핵심 인프라를 맡길 리 없었죠. 중국? 마찬가지였습니다. EU 회원국이 중국 기업에게 원전을 맡긴다.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어법으로 지원하가니 결국 남는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입찰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유럽 안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잖아. 체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킬로오토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 이번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이 없으니까 체코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찰 참가사 명단에 있었죠. 한국전력 컨소시엄. 한국.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에? 그러게요. 아시아 기업이 유럽 입찰에 참가하다니. 무모하군. 유럽 원전 시장이 어떤 곳인데. 회의실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한국 원전에 대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거의 몰랐습니다. 1970년대에 프랑스와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원전 산업을 시작한 나라라는 것 정도, 아시아에서 원전을 꽤 많이 짓고 있다는 것 정도,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아시아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뭘 하겠어. 가격 경쟁밖에 못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술 제안서를 다듬고 가격을 조정하고 체코 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프라하에서 열린 입찰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체코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죠.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킬로오토 프로젝트 지연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겁니까? 일정과 예산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킬로오토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고 인력 충원도 했습니다. 체코 측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의심이 읽혔죠.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고 대안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입찰 설명회 마지막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솔직히 별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뭘 보여주겠어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원전 시설 사진이었습니다. 4기의 원전이 나란히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숫자들. 착공 2012년, 1호기 완공 2020년, 4호기 완공 2024년. 예산 초과 없음. 일정 지연 최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에서 원전 사기를 8년 만에 예산 초과 없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핀란드에서 원전 1기를 짓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4배 이상 초과하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사막에서 세계 최악의 건설 환경에서 사기를 예정대로 지었다고?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었죠. 유럽 관계자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바라카 현장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콘크리트 타설 시스템을 도입했고 특수 냉각 시스템으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실적 비교표가 나타났죠. 일정 준수율 97%, 예산 초과율 3% 미만, 최근 20년간 완공 12기.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97%? 우리는 0%였습니다. 올킬로오토 하나 제대로 못 지었으니까요. 12기? 우리는 최근 20년간 겨우 1기를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17년 걸려서요. 한국팀의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정된 기간 안에, 예정된 예산 안에서 완공합니다. 그것이 한국 원전 산업의 자부심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아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숫자를 부풀린 거겠지. 아시아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만약 저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원전을 잘 짓는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럽 원전은 유럽이 짓는 거야. 아시아 기업이 여기서 이길 수는 없어. 체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를 선택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체코 정부 공식 발표. 우선 협상 대상자 한국전력 컨소시엄.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체코 정부 발표가 나온 날, 저는 파리 본사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한국전력 컨소시엄. 그 한 줄이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졌다. 우리가 졌다. 한국에게 35년간 원전 산업에 몸담아 온 제가, 프랑스 원전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하던 제가 아시아 기업에게 27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빼앗겼습니다. 앙리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체코가 미쳤나? 유럽 원전을 아시아 기업한테 맡긴다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 EU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잖아.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졌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체코가 바보일 리 없었습니다. 27조 원짜리 결정을 감정으로 내릴 리도 없었죠.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저는 입찰 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프라하에서의 미팅, 체코 관계자들의 질문, 그리고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 그때 본 그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정 준수율 97%, 예산 초과율 3% 미만, 바라카 사기, 8년 완공. 설마, 그게 진짜였던 건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마르셀이 물었습니다. 체코 측 발표 자료 좀 봐야겠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체코 정부가 공개한 입찰 평가 결과를 찾아봤죠. 공식 문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흘러나온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체코, 기술력과 실적 기반으로 한국 선택, 가격보다 일정 준수율이 결정적, 프랑스 올킬로오토 실패 언급, 체코 산업부 관계자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유럽 연대, EU의 결속, 프랑스와 체코의 우호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체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숫자를 봤습니다. 프랑스 17년 지연, 430% 예산 초과, 일정 준수율 0%, 한국 8년 완공, 예산 준수, 일정 준수율 97%. 이 숫자를 보고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도 한국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체코로 날아갔습니다. 공식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황 파악 명목으로 보냈지만 사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지,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프라하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에 프라하는 이미 겨울이었죠. 체코 산업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알게 된 체코 측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노박이라는 사람이었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엔지니어 출신 관료였습니다. 그가 저를 만나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뒤발 씨, 멀리서 오셨군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토마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뒤발 씨, 저도 처음에는 프랑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모든 후보의 과거 실적을 분석했어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걸린 시간, 예산 초과율, 품질 문제 발생 횟수, 중간 공사 중단 이력, 모든 걸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프랑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올킬로오토, 4년 예정이 17년, 30억 유로가 130억 유로, 일정 준수율 0%, 예산 초과율 430%.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초기 프로젝트라 시행착오가 있었고 배웠습니다. 다음엔 다를 겁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프랑스가 배웠으니까 다음엔 잘할 거라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플라망빌은요? 플라망빌. 프랑스 본토에서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07년에 착공해서 아직도 완공 안 됐어요. 16년째. 예산은 33억 유로에서 130억 유로로 늘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두 번은 패턴입니다. 세 번은 시스템 문제죠. 프랑스 원전 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어땠습니까? 토마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 같은 것이었죠. 처음 한국 자료를 봤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신고리 3호기. 2008년 착공, 2016년 완공. 8년. 신고리 4호기. 2009년 착공, 2019년 완공. 10년. 신한울 1호기. 2012년 착공, 2022년 완공. 10년. 그리고 바라카. 토마스가 눈을 빛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4기를 예정된 기간 안에, 예산 안에서 완공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사막에서요? 50도 넘는 환경에서. 그래서 저희도 직접 확인했어요.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바라카 현장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갔어요. 직접요? 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뒤발 씨. 그 현장을 보고 나서 결정이 확실해졌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토마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씹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 한국은 지난 40년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어요.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한 기가 완공되면 다음 기를 착공하고 그게 완공되면 또 다음 기를 계속해서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기술자들이 살아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현역으로 뛰고 있고 젊은 인력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요. 공급망도 유지되고 있고 설계와 시공의 연계도 매끄러워요. 프랑스가 20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한국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것. 그게 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킬로오토에서 17년간 지옥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뒤발 씨.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어요. 뭔데요? 바라카에 직접 가보세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해봤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왜 저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라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라하를 떠나기 전 저는 카를교 위에 섰습니다. 블타바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토마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것이 한국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입찰해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겁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공식 보고서, 학술 논문, 언론 기사, 업계 분석 자료. 손에 닿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원전 역사는 1978년 고리 1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죠.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학생이었고 우리는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소화하고 개량하고 결국에는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APR 1400점. 한국형 표준 원전이라 불리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이었죠. 우리 EPR과 경쟁하는 기종이었습니다. 저는 APR 1400의 스펙을 분석했습니다. 출력 1400MW. 설계 수명 60년. 안전 시스템 사중 방호. 기술적으로 우리 EPR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 면에서는 앞서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APR 1400을 국내에서 사기, 해외에서 사기, 총 8기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우리 EPR 실적과 비교해봤습니다. EPR 핀란드 1기 17년, 프랑스 1기 16년, 영국 2기 건설 중, 지연, 중국 2기 중국 자체 건설, 초록 완공 3기, 평균 공사 기간 14년 이상, 예산 초과율 평균 350%, APR 1400 한국 4기 평균 9년, UAE 4기 평균 8년, 총 완공 7기 1기 건설 중, 평균 공사 기간 8.5년, 예산 초과율 5% 미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술 세대의 원전을 지으면서 한국은 절반의 시간에 10배나 적은 비용 초과로 완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구조를 분석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연속성. 한국은 1978년부터 2024년까지 46년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34년에 1기씩 새 원전을 착공했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기술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1세대 기술자들이 2세대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2세대가 3세대에게 전수하고 그 사이클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를 어떻게 타설해야 하는지, 용접을 어떤 각도로 해야 하는지, 배관을 어떤 순서로 연결해야 하는지 이런 현장 노하우가 대대로 축적됐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로 신규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공백, 그 사이에 1세대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원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 올킬루오토의 17년은 그 대가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며칠 후, 저는 독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슈미트, 독일 에너지부 자문관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뒤발, 나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톤이었죠. 무슨 일인데? 체코 건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저는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베를린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마르틴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오랜만이야, 뒤발. 그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래, 마르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 못할 일이라도? 마르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체코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같은 처지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같은 처지? 응. 우리도 체코 입찰에 참가했거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한 거 아니야?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발, 너 독일 에너지 상황 알아? 대충은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탈원전 결정했지. 2022년에 마지막 원전을 껐어. 마르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최악의 실수였을지도 몰라.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진보적인 에너지 정책의 상징이었죠. 독일 정부도 자랑스럽게 홍보했고요. 그런데 최악의 실수라니? 무슨 소리야? 전기요금이 폭등했어.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원전을 끄고 나서 가스와 석탄의 의존도가 높아졌지.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 가스가 끊기면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독일 전기요금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 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 이전하는 기업도 나오고. 그 정도야? 더 심각한 건 탄소 배출이야.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 안 하잖아. 근데 원전 끄고 석탄 발전 늘렸더니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었어. 기후 변화 대응한다면서 탈원전 했는데 결과적으로 탄소를 더 배출하게 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코가 한국 원전 선택했다는 뉴스 봤을 때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러웠어. 부러웠다고? 응. 체코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우리가 못한 걸 체코가 하고 있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파트너가 됐지. 한국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물었습니다. 마르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원전 건설국이야. 데이터가 증명하잖아. 프랑스보다? 미안하지만 그래. 마르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킬루오토에서 신뢰를 다 날렸어. 17년이나 끌면서
예산을 4배나 초과했잖아. 그 기록을 보고 누가 프랑스를 믿겠어? 한국은 달라. 바라카에서 증명했잖아. 사막에서 사기를 예정대로 지었어. 그것도 예산 안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마르틴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어때?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국도 원전 강국이었잖아. 마르틴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이 더 심각해. 그래. 30년간 새 원전을 하나도 못 지은 나라야. 가장 최근 시도가 조지아주 보글인데 그것도 14년 걸리고 예산 2배 넘게 초과했어. 게다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잖아.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산업의 상징이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기업이 자국에서 원전 짓다가 파산한 거야.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그게 미국 원전 산업의 현실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남은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그래. 러시아랑 중국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선택 불가능하고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 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는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아. 마르틴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바라카 자료 봤는데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 근데 체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왔잖아.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뒤발.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으면 직접 가봐. 바라카에. 프라하에서 토마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라카에 직접 가보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었는지, 우리가 진짜로 졌는지. UAE 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에서 아부다비까지 약 7시간. 비행기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다가 곧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UAE 서부 해안, 아부다비에서 약 2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09년 국제 입찰에서 한국이 수주했죠. 프랑스와 미국, 일본을 제치고요. 당시 저는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니까 가격으로 따낸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를 이기기 시작한 게 2012년 1호기 착공, 2020년 1호기 상업 운전 시작, 2024년 4호기 완공, 총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과 예산 안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12월인데도 기온이 30도에 가까웠죠. 한여름에는 50도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열기 속에서 원전을 지었다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나 하겠어?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였죠.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하늘에서 내리쬐는 자결하는 태양, 간간이 나타나는 낙타 무리. 이게 정말 원전 건설 현장이 맞나?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 저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지평선 위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솟아 있었죠. 가까이 갈수록 그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4개의 거대한 돔. 원자로 경납 건물이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사기의 원전. 끝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합성 아니야? 과장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눈앞에 실물이 있었습니다. 50도 사막 한가운데 원전 사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의 열기였죠. 이 환경에서 원전을 지었다고? 우리는 핀란드에서, 선진국에서 원전 1기 짓는데 17년이 걸렸는데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바라카 원전 방문자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둔 덕분에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UAE 원전공사 예니 씨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네, 알베에서 왔습니다. 아, 원전 업계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리드였습니다. UAE 현지인이었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바라카 원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발전소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4기의 원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총 발전 용량 5600MW입니다. 칼리드가 설명했습니다.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죠. 25%를요? 네. 단일 발전소로는 UAE 최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인 규모였죠. 건설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게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칼리드가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해요. 시멘트가 너무 빨리 굳어서 품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간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칼리드가 대답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기온이 떨어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했어요. 야간 작업만으로 일정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를 냉각시키는 시스템이에요. 타설 전에 골재와 물을 냉각하고 타설 후에도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온도를 관리했죠. 그런 기술이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겁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맞춘 특수 공법이에요. 기존에는 없던 기술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사막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모래바람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막이면 모래바람이 심할 텐데 정밀 기기들은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이동식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칼리드가 대답했습니다. 주요 작업 구역마다 대형 차단막을 세워서 모래바람을 막았어요. 정밀 기기들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 컨테이너에서 보관하고 설치 직전에만 꺼내서 작업했죠. 물 부족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물을 전부 자체 조달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열, 모래바람, 물 부족. 사막의 3대 악조건을 전부 기술로 극복한 겁니다. 그것도 일정과 예산을 지키면서 한국 기술자들이 대단하더군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와도 현장에서 바로 대응했죠.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들은 수십 년간 원전을 지어온 사람들이에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원전을 짓다가 여기로 온 베테랑들이 많았어요. 20년, 3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젊은 인력들도 있었는데 베테랑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더군요. 그렇게 노하우가 전수되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프랑스는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기술자들을 잃었습니다. 베테랑들은 은퇴했고 후계자는 양성되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자들을 유지했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그 차이가 17년 늦 8년으로 나타난 겁니다. 투어는 계속됐습니다. 발전소 내부도 둘러봤습니다. 제어실, 터빈 건물, 냉각 시스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현재 4기 모두 상업 운전 중입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운전 시작 후에 초기에 소소한 조정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이 운전 인력 교육도 철저하게 해줬거든요. 저희 UAE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지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건설도, 운전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저는 바라카 원전 부지 한쪽에 있는 휴게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4기의 원전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35년. 저는 35년간 원전 산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죠. 유럽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광경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17년 걸려서 만든 것을 한국은 8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사기를. 사막에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만했던 겁니다.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착각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은퇴해도, 공급망이 무너져도, 노하우가 사라져도 우리는 프랑스니까 그 자만이 우리를 망친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라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전소 정문 쪽으로 걸어갔죠. 거기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준공 기념비. 한국어와 아랍어, 영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술로 사막을 밝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술로 사막을 밝히다. 멋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죠. 이 문장이 프랑스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유럽이 중동의 에너지 미래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 아래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4개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UAE의 도시들을 밝히고 공장들을 돌리고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그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 프랑스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프랑스 17년, 430% 초과, 일정 준수율 0%. 한국 8년, 예산 준수, 일정 준수율 97%.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아니, 지는 중입니다. 체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체코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죠.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원전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그려놓은 지도 위에 한국이 새로운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유럽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겠다. 진실을 쓰겠다. 프랑스 원전 산업이 왜 무너졌는지, 한국이 왜 승리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걸 기록하겠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였습니다. 35년간 현장에서 뛴 사람, 17년간 지옥을 경험한 사람, 바라카를 두 눈으로 본 사람, 저만큼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샤를 드 골 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프랑스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왜 졌는지를 기록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뒤발. 프랑스 원전 1세대 기술자였죠. 1970년대 프랑스가 원전 대국으로 도약하던 시절, 아버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뒤로는 거대한 원전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페세나임 원전. 프랑스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원전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후로도 20년간 원전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50기 이상의 원전이 세워지던 시절, 아버지 세대가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17년 걸린 올킬로 오토. 한국에게 빼앗긴 체코 프로젝트. 바라카에서 봄 광경.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0살쯤 됐을 때였죠.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원전 지었지. 원전이 뭐야?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기 만드는 거야. 아주 많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데? 원자를 쪼개면 열이 나거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나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자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설명해 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알갱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그 에너지를 꺼내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원전이라고. 아빠가 그걸 만드는 거야? 응. 아빠랑 친구들이 같이 만들어. 멋지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원전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전 기술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지만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을 우리 세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20년 만에 50기를 지을 때 우리는 20년간 단 2기도 제대로 못 지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는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짓지 않았으니까. 원전을 짓지 않으면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으면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습니다. 노하우가 없으면 새 원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에 원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짓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걸.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노하우가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서도 원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유산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프랑스 원전 산업의 현실과 한국의 부상. 밤새 글을 썼습니다. 올킬루오토에서의 17년, 체코에서의 패배, 바라카에서 본 것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원전 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갔다. 우리가 다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에펠탑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저는 본사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앙리 부사장과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뒤발, 이 보고서 자네가 쓴 거 맞나? 앙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쓰인 내용이 사실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원전 건설 분야에서는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일정 준수율, 예산 준수율, 최근 실적.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앙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그리고 왜 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한국은 46년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자를 유지하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멈췄고 그 사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하나?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자를 다시 양성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 앙리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가겠군.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냐? 바라카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엔 이르지 않나? 체코는 정치적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바라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원전을 계속 짓고 있어요. 싱고리, 신한울 모두 예정대로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체코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협상 중이에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도 한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이에요.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발. 앙리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 오래 자만했던 것 같아.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 보고서 본사 이사회에 올리겠네. 그리고 자네가 직접 발표하게. 저요? 응. 자네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거니까. 자네 입으로 말하는 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LV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원전 산업의 현실, 한국의 부상, 우리가 해야 할 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진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 분노하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숫자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뒤발 씨,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원전 산업이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기술은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사람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어야 해요. 멈추면 또 잃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처럼요? 네, 한국처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프랑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원전 강국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라는 것. 그리고 시작하려면 지금이라는 것.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바라카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원전 모형이었죠. 저는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 50도 사막에서 어떻게 원전 사기를 지은 걸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었으니까, 기술자들을 지켰으니까, 노하우를 전수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마법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원전 모형을 책상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원전 세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 원전은 유럽이 짓는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한국이 답하고 있습니다. 바라카로, 체코로,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로. 프랑스는, 우리는 아직 답을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반드시.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게 35년간 원전 현장에서 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바라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계속 짓는 자가 이긴다. 멈추는 자는 잊힌다. 프랑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저 장 피에르 듀발, 35년 원전 기술자, 올킬루 오토의 증인, 바라카의 목격자.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후대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기술은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기술자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가 걸어온 길을,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원전 강국은 원전을 짓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바라카에서, 체코에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원전 시장의 새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준을 세운 건 한국입니다. 저 장피에르 듀발은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카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35년 경력 엔지니어가 바라카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7년 걸려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8년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원전이 사막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우리를 배우러 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